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신한은행 오건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WM사업부의 오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 환율, 해외 채권 또 이런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 채권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해외 국채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환율 하락으로 원금 손실을 겪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고금리 기조의 환율이 조금 이리저리 요동을 좀 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채권 투자를 할 때 해외 채권이 가장 무서운 거는 어느 나라든지 지금 금리 자체가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가 채 안 돼요. 그럼 3.5, 4% 이 정도 수준인데 환율의 변동이라는 건 10%, 20%씩 또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국채를 살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 해외에 있는 국채를 사야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해외에 있는 국채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로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1년 잘 묶여놨더니 4% 이자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을 넣었는데 4% 이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서 갖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달러 베이스로는 4%만큼 수익이 났지만 환율에서 10%, 20% 깨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되게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채권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 되게 중요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 대비해서 이 흐름폭이 변동폭이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의 움직임에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환율에 대한 그 의존도가 되게 큰 게 결국엔 해외 채권 투자인데 최근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 보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1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환율이 1,20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은 한 1,300원 정도에서 버벅버벅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환율이 이렇게 1,4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300원 하도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는 케이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400원일 때 샀으면 이게 1,200원까지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1,4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00원만 줘도 1달러를 사잖아요. 그럼 환율에서 거의 15% 가까이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럼 해외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자를 받더라도 너무나 큰 환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이 되게 클 때는요. 해외 채권 투자라든지 해외에 있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환율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사실 1,100원, 1,200원 요 박스권에 있었던 환율이 최근에는 이제 1,300원 선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한 금통위원회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환율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보다 달러화의 레벨이 조금 더 올라올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전 수준으로 잠깐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금통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자본 계정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가 되게 높았던 편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양적 완화의 제로 금리라면서 금리를 바닥에 붙여놓고 달러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제로 금리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을 때는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도니까 달러가 많으니까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1,100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2014년도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14년도 7월에 1,000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게 이제 2010년대 전체를 봤을 때 환율의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높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해지면서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달러 가치가 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물가라든지 금리가 과거 수준처럼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럼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막 제로 금리의 양적 완화에 이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달러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옛날만큼 달러가 약해지긴 쉽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이제 되게 우스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너무 많이 푼다. 그래서 앞서는 2010년대를 얘기 드렸지만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는요. 이때는 이머징 시장이 성장을 하고 미국 성장이 둔화가 됐었거든요. 이때 원달러 환율이 2007년도 10월 달에는 달러당 9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환율의 거의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달러당 1000원이 바닥이었죠.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라는 걸 한번 겪으면서 이게 달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비적인 동기가 있어요. 달러가 무섭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도 좀 쟁여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예비적인 수요로 받아주다 보면은 달러가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 뭘 봤냐면은 킹달러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킹달러라는 걸 한번 겪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달러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비적인 동기로 달러로 조금 더 쌓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환율에 내려오는 속도가 옛날만큼 그 깊이가 옛날만큼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그 예전만큼의 낮은 환율 요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환율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 이런 걸 좀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보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더 바닥이 조금은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동치는 환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궁금해요. 네네. 환율에 따라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네네. 크게 변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과서를 통해 봤을 때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면 수출이 좋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다. 원화 약세가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율을 통해 가지고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뭘 우리는 볼 수가 있냐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이 원화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그럼 이 과정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환율이 보통 내려가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을 해요. 외국인이 밀고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이 잘 되면 올라가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럼 달러가 안전자산의 특성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뜁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뛰면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수출이 잘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그럼 글로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럼 물건을 사줄 수가 없죠. 아무리 물건이 싸져도.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물건 팔 수 있겠는데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져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되게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환율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리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가 약세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되려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 같은 거를 할 때 좀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환율의 방향성도 함께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샀어요. 근데 원화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에서 먹는 게 원화 강세로 털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원화 강세는 환율이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에는 좋은 일이죠. 그럼 원화 강세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샀다면 이 박탈감이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인 개인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 케이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의 강세 시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했는데 원화 투자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게 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케이스만 해서 보더라도 이 환율이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는 것,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갔었을 때는 해외 투자가 되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원화 강세의 기미가 좀 보이게 되면은요. 환해지를 하고 들어가는 펀드인지 환해지를 하는 ETF인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네. 든 궁금증인데요. 네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네네. 한창 많이 나왔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흔들린다는 게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의 패권을 갖고 있다가 98이 된다. 이게 흔들린다라고 정의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힘이 옛날에 달러의 위상이 옛날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틈새를 지금 위안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이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달러가 그 패권 통화에서 내려오게 되고 다른 통화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달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패권 통화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의 국가 통화가 전 세계가 원하는 패권 통화가 되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나라는 무역 흑자를 기록해야 돼요. 네.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의 통화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패권 통화가 되려면 이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통화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통화가 해외에 잘 풀려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전 세계 통화가 풀려나가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면서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무역 적자가 나야 다른 나라로 돈이 풀려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신뢰도가 높으려면 무역 흑자가 나야 되고 전 세계가 쓰려면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패권 통화가 돼야 되는 국가는 무역 흑자 엔드로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면 무역 적자이면서 흑자로 나야 되니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중국 같은 케이스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이다라고 요즘 회자되는 것 중에 중국이 틈새를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오는 거 팩트거든요. 근데 중국이 패권 통화가 되려면 위안화가 그럼 중국은 무역 흑자이자 무역 적자를 겪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거대한 무역 흑자국입니다. 아직도 수출을 해서 꽤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예요. 그러면 위안화의 신뢰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위안화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죠. 계속 사들이기만 하니까. 계속 이제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빨아들이기만 하니까. 그럼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통화가 어떻게 패권 통화가 되겠습니까? 통화라는 건 어떤 때 가치가 있냐면 폭넓게 두루 쓰일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경품 퀴즈 대회를 했는데 맞추셨어요.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드렸는데 기분 좋게 받으셨는데 열어보니까 문화상품권이 있는 거죠. 그럼 느낌이 이 느낌이거든요. 현금 이제 예상했는데 문화상품권이 들어있으면 근데 열어봤더니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현금이 난데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열어봤더니 현금이 있어요. 그때의 그 기분이라는 게 사뭇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백화점 상품권은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만 쓰이잖아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널리 쓰일 수 없으면 그만큼 할인이 되죠. 현금은 아무 데서나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 열어봤더니 달러가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센스 있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해외 여행 가실 때 동남아를 가셔도 달러는 쓰이죠. 그러니까 이 패권 통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미 쓰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달러 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젖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 굉장히 긴 기억 속에서도 그 패권 통화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위안화가 그 과정을 다시 밟아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라는 패권 통화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패권 통화의 지위가 바뀐다. 이러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조금 오락가락할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초심자 분들이라면 환에 베팅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은 진짜 물론 주식이나 채권도 다 어렵지만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오픈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해지가 돼 있는지를 꼭 여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 있는 주식인데 안정적인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미국의 고배당주 중에서 진짜 안정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안정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줍니다. 와, 좋은 거 투자했다 싶었는데 환에서 박살이 나면 배당 수익률보다 환에서 박살난 게 훨씬 크잖아요. 이런 미국 투자 내가 왜 했지? 이제 이런 이른바 현타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환율까지 변수로 두고서 포트폴리오 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심자분들이 근데 달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런 케이스라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사지 마시고요. 달러를 갖다가 달러 예금 통장 같은 게 있어요. 달러를 조금씩 사세요. 한꺼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서 달러를 계속 쟁이세요.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탁 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달러가 튀면서 얘를 방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보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달러를 적립식으로 조금씩 쌓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초심자한테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미국이나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데 환에서도 먹고 싶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 접근하시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달러는 통화분산의 보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보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환해지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물가랑 고용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리와 환율과 이제 밀접한 게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물가 지표가 네네. 될 텐데요. 현재 미국 등 세계 물가 지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미국 물가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저 맞죠. 저도 직관적으로 미국 물가까지 왜 우리가 신경 쓰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가면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000원 주고 사던 걸 1달러에 1,4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미국의 물가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물가를 갖다가 쳐다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지수는 작년도 6월 달에 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빠르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4%대 후반, 그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달 5월달 거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면 4%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대면 문제 아니지 않냐? 2%가 물가 목표입니다. 2%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중앙은행은 목표로 하는데 아직은 2%보다 높은 레벨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셔서 물가 상승 추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목표치보다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만약에 작년에 그렇게 빠르게 올리지 않았다면은 아마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느렸을 거예요.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도움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4%대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끈적끈적한 놈들만 남거든요. 시험으로 따지면 변별력 높은 애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9에서 4까지 떨어질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4에서 2로 내려올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시험 점수로 보면 80점에서 100점 구간 가는 거죠. 그거 올리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못 올리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변별력 진짜 찐으로 강한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뭐가 있냐면 식당 음식 가격, 이 서비스 가격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짜장면 가격 급락?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돈가스 가격 폭락.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500원 떨어지는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짜장면 가격이. 오른 건 내려오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8,500원에서 8,000원 떨어졌을 때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는 있더라도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물가는요. 올라가는 속도도 더디지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임금이거든요. 임금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표현할 수가 있냐면 4에서 2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요. 진짜 끈적끈적한 놈들만 남는데요. 얘를 금리 인상으로 과연 때려잡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화 정책을 쓰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5%가 넘었으니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통화 정책이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게 기여를 하려면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여태까지 주었었던 효과보다는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고용 지표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임금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임금은 뭐 좀 끔찍한 말씀으로 사람 값이거든요. 사람 노동력의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일자리의 수요가 크고 사람의 공급이 적으면 임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일자리가 부족한데 사람의 공급이 넘쳐나면은 결국엔 이때 임금이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는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잡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열려서 사람을 구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휴 인력이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600만 명이 1000만 개의 일자리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자리 수요가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3%대 후반, 4% 초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고용 시장이 아직은 쉽게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잡 오프닝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된다는 건 임금이 쉽게 안 내려온다는 얘기고, 임금이 쉽게 안 내려오면 요놈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끈적끈적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변별력 높은 문제라고. 얘를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이 좋다라는 건 참 아름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카드를 갖다가 매만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물가 상황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성장률은 지지부진한데 이제 물가만 높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팀장님 네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주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많이 안 내려왔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보다 위에 있지 않냐, 맞고요. 평소보다는 높은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어쨌든 내려오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빠르다라는 점은 저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레벨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이 올해 초만 해도 올해 2.5%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야금야금 낮추면서 지금 1.5%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낮춰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가 버텨줘야 되는데 소비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가 부동산 가격하고 연동되는 면도 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은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소비의 성장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고 소비가 약한다고 할 때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 기업 투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좀 비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대 초반이나 1% 밑으로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성장률이 좀 계속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도 물가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성장 쪽을 조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의 하반기 이제 통화 정책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도 좀 궁금하고 한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 네네.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저도 되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5% 정도에서 멈춰설 거라는 예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설레발일 수 있지만 6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연초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시장이 더 뜨겁고 추가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11월까지, 대선이 있는 내년 11월까지 사실은 연초만 해도 약 2% 정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럼 미국의 금리가 지금 5인데 2%를 낮추면 3까지 내려오게 되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금리가 내려올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미국이 높더라도 내려올 거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우리나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내려오기는커녕 추가로도 올리게 된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건 하나의 자본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식을 팔고 나가든 부동산을 팔고 나가든 채권을 팔고 나가든 외국인들이 무언가 원화표시 자산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엇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 다른 어떤 것보다 깔때기처럼 모이는 게 환율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팔든지 원화를 받아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갈 거잖아요. 깔때기처럼 이 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막 급작하게 뛰면 자본 유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환율이 계속 뛰면은 더 있으면은 환차손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는 달러를 다시 사서 나가야 되는데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진정되지 않고 막 뛰어 올라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환율이 좀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안정이라고 할 때 반론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1,300원, 이제 작년에 1,45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1,300원대 초반에서 1,20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환율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은 일단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실물 경제 성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더 흔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더 세게 나타나게 되면서 환율을 흔들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는 조금은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제 헤드라인 뉴스가 이제 금리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6월 FOMC를 연준이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속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제 지난 5월달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의 어조들이 좀 나타났었고 물론 매파들이 조금은 좀 겁을 주는 건 있었지만 쉽지는 않겠다 싶었던 게 연준이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안 해도 은행 시스템이 만약에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은 두 개거든요. 연준이 공급한 돈을 시중은행들이 뿌려줘야 돼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골키퍼가 뛰어나와가지고 연준이 직접 뛰어나와서 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준이 돈을 공급하는 걸 갖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돈 공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신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은 오히려 연준이 긴축을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시중에 돈이 풀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SVB 터지고 난 다음에 시중은행들의 긴축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도 긴축하고 시중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양방향에서 긴축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는 이 은행 위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월 말 이제 6월 초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뀐 게 은행 시스템의 위기는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은행 시스템 위기 때문에 연준이 발목을 잡히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 되려 금리를 낮출 것 같아요. 라는 시장의 피벗, 연준의 이제 피벗이라고 하죠. 스탠스 전환이니까 인상에서 인하로 피벗 기대감이 커져요. 연준이 피벗을 하면 주가도 오르고 자산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자산시장에 좋은 그 연준 피벗을 하기 전에 주식을 사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미리 땡겨와서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자산시장이 미리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자산시장이 미리 뜨거워지면 소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꺾여요. 그 물가를 계속 받아줘요. 그 물가가 잘 안 내려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자산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점, 미국의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겁다는 점, 소비도 뜨겁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힐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연준은 좀 느끼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매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당장 이제 6월에 연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는 아마 신중론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려왔었던 것들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보고 가자고 얘기하는 비둘기파들의 좀 이제 주장이 지금은 조금은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이게 비둘기파 중에 누가 있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퍼슨이라고 부의장이 들어오셨는데 그 세 분이 다 일치 단결해서 한번 쉬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n분의 1이 아니라 그 n이 조금 커요.
이 약간 좀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한 템포 쉬고 가는 쪽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두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6월보다는 7월 쪽의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고 그 뒤에 있을 8월 말에 잭슨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게 조금은 더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하고 일단 중지를 하느냐 네네. 아니면 이제 스킵을 하고 다음에 더 크게 올리냐 이렇게 매파랑 비둘기파 의견이 많이 네네. 갈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기침을 합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안 나요. 왜냐면 먹자마자 기침이 싹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네 해가지고 5분 내에 열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랐죠. 미쳤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얘기하는 거죠. 안 났는데요? 하면서 또 먹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까지 그러거든요. 기침 안 나올 때까지 막 먹겠다고. 그럼 나중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약을 먹었으면 약효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고 계속 먹으면. 그래서 작년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네. 그럼 이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있어 보라고. 이게 약효가 나타나면 너 큰일 날 거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시고 제가 매파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달이라도 더 보고 가자. 그럼 이 주장이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달만 볼까요? 요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숙이면서 한 템포 좀 접어주면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표를 보면서 평가를 해보자. 왜? 여태까지 올린 게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 라고 매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리즈너블한 얘기입니다. 신중론이고 조금만 좀 천천히 보면서 가자. 그리고 은행 위기도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아직은 불안한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파 입장에서도 오케이. 우리는 6월 달에 금리를 갖다 인상하는 걸 멈추는 거 동의한다. 그런데 단 이게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다. 언제든지 이후에는 지표를 보면서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포우즈라는 건 그냥 멈춰선다고 얘기해요. 스킵이라는 건 한번 건너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킵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놓은 상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6월에 피벗, 이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면 8월 정도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좀 미뤄진 느낌이에요. 네네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 미국이 그 정도 금리를 올렸으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될 거고 이게 경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낳게 될 거고 그럼 경기 침체를 낳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로직은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근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으면 자산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미리 땡겨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자산 가격이 반등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반등을 하는데 쟁여둔 저축이 있고 고용 시장이 뜨거워요. 그럼 이 두 가지 임금도 계속 받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 저축도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가 없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이 뭐 그럼 구질구질하게 왜 살아 써야지 해가지고 소비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온다던 경기 침체가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부양책을 쓸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이 부양책 때문에 자산시장이 뜨거우니까 경기 침체가 안 와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경기 침체가 조만간 찾아올 거니까 6월부터 인하해야 돼, 9월부터 인하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내년 1월부터 인하할 것 같다는 얘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인하해서 원래는 2% 낮출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5% 정도 내년 말까지 낮출 거다라고 이 뷰가 조금은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2% 낮춘다고 했다 지금 1.5로 낮췄잖아요. 그것도 좀 줄어들어가지고 1% 아니면 뭐 0.5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깊이보다는 조금 더 얕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피벗의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11월이다, 12월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연내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피벗에 나설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미리 피벗을 해줬어요.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걸 보면서 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뒤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먼저 예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난 20, 30년 동안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예방해 준 연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실물 경제가 흔들리면 먼저 예방 주사를 놔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보다는 예방 주사가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월에 할 겁니다. 이거보다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지금 투자할 때 가장 뭐 생각하는 게 손실을 당연히 적게 가져가고 싶은 걸 텐데요. 그 개인이 현재 어떤 전략을 쓰면 최고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재미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엔 분산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들으면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고 이거 되게 비슷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 맞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는 느낌을 봤을 때는 저런 거 하면 큰 돈 못 벌어요. 맞죠? 짧은 시간엔 큰 돈 못 벌거든요. 근데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쌓아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해서 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분산 투자를 하다가도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갔다고 쳐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나눠 갔는데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 채권을 왜 했지? 하면서 주식을 사요. 그럼 싹 쏠려버려요. 근데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주식을 왜 했지? 하면서 다 안전자산으로 쏠려요. 다 예금만 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 나는 50대 50이 좋아요라고 그 원칙을 지켜가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지. 무언가 시장이 컬러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컬러를 따라가면서 오늘은 주식 사고 내일은 채권 사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는 결국에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 베이스로 조금씩 투자를 이어간다는 건데 이럴 때는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더 여쭤볼게요. 투자자들한테 지금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뭐 종목이나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차피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종목을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채권 쪽은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추천을 좀 해드려 볼게요. 포트폴리오에다가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를 조금 담아놓는 전략들 내지는 금을 좀 담아놓는 전략들. 금이나 달러는요. 기존에 보셨던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쪽의 자산들이에요. 이런 자산들을 크게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비중이라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시면 정말 독특한 시기에 효자 노릇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달러는 시장이 흔들릴 때 다른 자산들 다 무너질 때 혼자 뜁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건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때 달러가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 달러가 약해질 때 눈을 번쩍 뜨는 자산이 보통 금이에요. 우리가 먼 미래를 갖다 오랫동안 투자를 할 때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럼 금은 되게 힘을 많이 발휘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뛰기 시작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꼭 꼭지를 잡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시나리오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깔아놓고 기다리는 전략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과 채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들을 메워주는 자산 중에는 달러나 금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산들을 좀 같이 끼워놓고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다른 1타 강사분이 오셔서도 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듣고 급해서 금을 담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금을 꼭 담아야겠다. 근데 이제 경계에서 말씀드릴 건 금 가격은 내일 뛰나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는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뛰어 올라가는 자산이 금이단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긴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접근하시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